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열흘이 지났지만 승리를 선언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아직 정보기관의 브리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선거인단 270명 이상을 확보한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대통령 수준의 정보가 공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 불복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차기 행정부의 정권 인수에 대한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공화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선 승리를 선언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정보당국의 국가안보 관련 정보 브리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정권 교체기 안보 태세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소속 공화당 내에서 국가안보의 지속성을 위해 정보당국의 대통령 일일 보고가 공유돼야 한다는 공개 발언이 늘고 있습니다. So that's continued out throughout the campaign. That's now stopped for Joe Biden. I think we should continue that because we still don't know who the president's going to be at this point.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 법사위원장과 론 존슨 상원 국토안보위원장, 존 튠 상원 원내총무 등 공화당 중진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법적 권리를 지지하지만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정보 공유를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통령 일일 보고를 관장하는 국가정보국 DNI는 연방조달청이 당선인 인증을 하기 전에는 바이든 전 부통령 측과 접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정보 보고가 유용하겠지만 일단 자신의 정권 인수 작업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Obviously the PDB would be useful, but it's not necessary. I'm not the president now. And so we don't see anything in slowing us down, quite frankly. 대통령 일일 보고는 북한의 핵실험 등 주요 군사적 도발과 같은 안보 위협과 국제 정세에 대한 최고 수준의 기밀과 분석을 다루며 대통령 외에는 부통령과 국가안보보좌관, 국무장관, 국방장관 등 핵심 인사 10여 명만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미국 국가정보국 CIA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에서 관련 업무를 했던 수미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선임연구원은 원활한 정권 인수를 위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대통령 수준의 정보 보고는 관례라고 말했습니다. Because you are better prepared as you are thinking about the issues that concern national security, whether it's Iran or Saudi Arabia or North Korea or whatnot. You at least have access to the top-level intelligence, which can inform your team in terms of forming a foreign policy. 실례로 지난 2000년 플로리다 재검표 소송으로 당선인 확정이 한 달 넘게 지연됐던 상황에서 당시 부통령이었던 엘 고어 후보는 물론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후보에게도 대통령 일일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부통령의 승리 선언 후 처음으로 백악관에서 코로나 백신 개발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성과를 강조했지만 대선 관련 발언은 하지 않았고 질문도 받지 않았습니다. This process is starting right away. Millions of doses will soon be going out the door. They're all ready, waiting for that final approval.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미국 워싱턴 이그제미너와의 인터뷰에서 위스콘신주와 애리조나주, 조지아주에서 수개표와 검표 등을 통해 2, 3주 안에 자신이 승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선이 치러진 지 열흘이 지났지만 결과 확정이 계속 미뤄지는 상황에서 두 후보의 지지자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승리를 외치는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대선에서 승리를 선언한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애리조나주에서 승리해 선거인단 11표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13일 현재 99% 개표가 완료된 애리조나주에서 166만 8천 표 이상을 얻어 165만 7천 표에 그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약 11,000표 0.34% 차이로 앞서면서 선거인단 11명을 추가해 모두 29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습니다. 애리조나 주정부 국무장관실은 주 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메리코파 카운티를 비롯해 6개 카운티에 대한 수검표를 진행한 결과 오차가 미미했다고 밝혔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애리조나주 선거 캠프는 바이든 전 부통령의 우세가 너무 커 논란이 된 투표용지의 개표 결과가 최종 승자 결정을 뒤바꾸지 못하게 됐다며
애리조나주 투표용지에 대한 법적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 대선 캠프는 앞서 애리조나와 펜실베니아, 미시간주에서 선거 부정이 의심된다며 주 정부의 당선인 확정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미국 상원 세출위원회가 북한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특히 북한 지원과 관련된 예산의 경우 탈북 난민 보호와 북한 인권 증진 활동에 한해서만 사용하도록 했고, 북한 등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예산은 추가로 확대됐습니다. 이주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상원세출위원회가 지난 10일 발표한 총 12건의 2021 회기연도 예산안입니다. 세출위는 국무부에 총 552억 달러의 예산을 책정하며 이번 연도에도 북한을 비롯한 이란, 시리아, 쿠바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원조나 배상에 국무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민주주의 기금에는 약 5억 2천만 달러의 예산이 책정됐는데 일부는 북한 등 해외 국가들에 대한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노동국의 프로그램 예산으로 북한 관련 활동에는 최소 500만 달러의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세출위는 또 북한 내 수용소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는 데 예산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주와 난민 프로그램에는 34억 2,300만 달러가 책정됐고 이 중 일부는 중국과 아시아 국가들에 있는 탈북 난민 보호 예산입니다. 이날 공개된 국방 예산안에 따르면 세출위는 이번 연도에도 국방부의 북한 내 미군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 관련 활동을 제외하곤 북한에 대한 재정 지원에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국방부에는 요청액보다 약 30억 달러 낮은 6,960억 달러의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하지만 북한 등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방어체계 예산은 기존 요청보다 확대해 배정했습니다. 미사일 방어청에는 약 102억 달러의 예산이 책정됐는데 8번째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포대에 추가로 약 3억 2천만 달러, 지상 배치 중간 단계 방어체계에 4억 5천만 달러의 추가 예산이 포함됐습니다. 세출위는 또 차세대 요격기와 탄도미사일 요격용인 SM3 블록 IB의 단연 조달 계획과 장거리 식별 레이더에 대한 예산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말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국무 국방 예산안도 북한에 대한 재정 지원을 금지하고 인권 증진 활동에 한해서만 예산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상원과 달리 하원 법안은 북한 정부의 사이버 공격 역량을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해외 정부에 대한 원조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미한 상호 방위 조약 탈퇴에 예산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도 하원 법안에는 담겼습니다. 상원과 하원은 임시 예산이 만료되는 다음 달 11일까지 최종 예산안을 조율하고 각각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게 됩니다. VA 뉴스 이존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이 미국과 영내에 매우 중요하며 미국은 미한일 3국 간 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마크 네퍼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네퍼 부차관보는 13일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인 브루킹스 연구소와 동아시아 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화상회의에 참석해 미국은 한일 관계 개선을 포함한 미한일 3국 간 협력 진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같은 자유주의 국가이고 투명한 나라들이라면서 한일 관계가 미국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설명하고 미한일 3국이 민주주의와 자유를 옹호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렇게 할 것이냐면서 인도 태평양 영내 문제에 맞서 3국이 서로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퍼 부차관보는 또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그동안 공개적, 비공개적 경로를 통해 외교의 문이 열려 있다는 점을 알려왔다며 몇 개월 뒤 일을 알 수는 없지만 미국은 지금 이 순간 여전히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공동성명의 정신을 실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해킹 조직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과 관련된 정보를 탈취하기 위해 글로벌 제약기업을 대상으로 사이버 해킹 공격을 감행했다고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3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과 치료제를 연구하는 유명 제약기업 7개사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을 최근 몇 달간 파악했다면서 해킹 공격의 주체로 북한의 징크와 세륨, 러시아의 스트론튬 등 3개 단체를 지목했습니다.
또 해킹 대상은 주로 미국과 한국, 캐나다, 프랑스, 인도 내 주요 제약업체와 백신 연구자들이었으며 이들 기업 대부분이 다양한 단계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임상시험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북한과 러시아 해킹 조직의 이번 사이버 공격 시도 중 일부는 성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이번 공격이 매우 비양심적이고 비난받아 마땅한 범죄이며 각국은 의료기관 보안과 사이버 공격 대응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